당신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교실에 들어섰을 때 낯선 학생들이 익숙한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언어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금지되었던 언어였다면요. 어느 날 한 캐나다인 교사가 일본 고등학교 교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그가 믿고 있던 세계의 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 끝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심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한류의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여정입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나 밴쿠버에서 교직을 시작했고, 지금은 일본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교사 생활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의 경험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삶을 배우고 있었죠. 이곳에서의 일상은 매일이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반에 지하철을 타고 복잡한 신주쿠역을 거쳐 학교로 향하는 길. 항상 같은 가판대에서 커피를 사고 교문 앞에서 활기차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지나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수업 전 교실을 돌며 책상을 정리하고 학생들과 짧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이 루틴은 저에게도 더없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교실은 조용했고 아이들 몇 명이 일찍 등교해 335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교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문득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 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화 봤어. 진짜 눈물 나더라. 에이, 아직 안 봤는데 스포 금지. 처음에는 언뜻 들은 소리라 착각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또박또박 억양까지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일본 학생들이었는데 그것도 평범한 교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귀를 의심했죠. 혹시 내가 피곤해서 헷갈렸나? 그런데 몇 분간 그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마치 제2의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학생 둘은 놀라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엔 다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잖아요.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캐나다에서조차 한국 콘텐츠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본 고등학교 교실 한복판에서 그것도 교사도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장면은 저에겐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색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주변에서 한국어라는 요소가 계속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들려오는 한국 아이돌 노래, 매점에서 팔리는 불달볶음면, 패키지에 적힌 화끈한 맛이라는 문구,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치며 진짜 대박이야라고 말하는 학생들까지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일본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생각보다 더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교내 도서관의 외국어 서적 코너에는 세종한국어, 한국어 문법 기초 같은 책들이 한 줄을 채우고 있었고 한 여학생은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한글 쓰기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옆자리에 있는 일본인 국어 교사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우리 반 학생들 중에도 한국어 배우겠다고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예전엔 영어가 유일한 외국어였는데 이젠 다국어 시대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행이라면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날 방과 후 자율학습실을 지나던 중에 마주친 한 장면이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은 남학생 2명이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쳐들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외우고 있었는데
눈길을 끈 건 그 책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언응력 시험 대비 한국어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다시피 했습니다. 수능이나 대학 입시 준비도 바쁠 고등학생들이 이 낯선 언어의 공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중에 한국 쪽으로 유학 가려고요. 요즘 IT 전공하면 삼성, 카카오 같은데 인턴도 잘 되고 일본보다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전 이 땅에서 한국어는 억압받고 금지되었던 언어였습니다.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어는 학교에서 사라졌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던 시절이 분명 존재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의 반전이며 언어의 힘이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과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다리 위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제 속에서 깊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한국어. 그리고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외워지고 있던 단어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지금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걸까?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와 음악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그리고 세계적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콘텐츠들은 이미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열풍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실제 언어 습득으로 더 나아가 진로와 삶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죠. 평소 교내 한국어 동아리를 지도하던 일본인 국어 교사 스즈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도쿄의 모 대학 한국어학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만난 대학생 유카 씨는 올해 3학년이었고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TOPIK 6급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저 한국 예능이 재미있어서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도 접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나 콘텐츠, 창업 환경 같은 게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에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동경이 아닌 냉철한 분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단지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이는 도쿄 근교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 중인 타카하시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내에 한국어 실무반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매주 2회씩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이미 몇 명은 한국 스타트업과 이메일 및 줌 미팅을 한국어로 소화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국 기업들 정말 빨라요. 기술력도 있고 결정도 빠르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인상적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 문화에서 배우고 싶어서 직접 언어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캐나다 출신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언어라는 것이 단순한 대화 수단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열쇠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일본에서 가족을 꾸린 주부, 한국 화장품 회사의 일본 지사 직원, 심지어는 한국어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고등학생까지.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동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해서 배우는 거예요. 좋아서 시작했다는 말은 항상 먼저 나왔지만 그 뒤를 이어오는 건 직업적으로 유리해서, 업무상 도움이 돼서,
한국 고객을 상대하려면 필수니까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더 이상 마니아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인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통계기사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20대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은 대부분 직업과 연계된 동기로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카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빠르고 도전적인 사회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것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죠. 저는 어느 날 한일 비즈니스 협력 포럼에 참여해 패널 토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 세대의 글로벌 진출과 동아시아 연계였고 발표자 중에는 일본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저희는 이중언어 구사자,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가능한 지원자에게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영어가 기본이지만 실제 비즈니스는 지역 간 정서와 문화의 이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스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와의 연결점이며 교감의 출입문이죠. 이후 저는 다시 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한국어로 장난을 치는 학생들, 교내 방송에서 K-팝을 신청하는 아이들, 한국 드라마 패러디 영상을 찍는 동아리 활동까지 이전에는 가볍게 흘려보내던 장면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흐름이고 변화이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지금 시대의 변화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 아이들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한국어가 일본 사회 곳곳에 녹아든 이유를 이해하고 나서 저는 그 흐름을 더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돕는 건 저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내 한국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구해주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뜻밖의 일로 저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2학년 담임 이시카와 선생님의 얼굴에는 짙은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3반 학생 중 하나가 한국어 수업은 왜 없느냐고 교장 선생님께 직접 건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들은 몇몇 교사들이 좀 반발이 심합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열정적이고 똑똑한 아이였고 교내에선 K컬처 동아리의 리더로 활동하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어 수업 개설 건의가 왜 문제되는 일로 번졌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시카와 선생님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어른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연배가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요. 왜 하필 한국어냐는 식의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수십 년 전, 아니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일본 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일부러 조금 먼 길을 돌아 지하철역까지 걸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고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정말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대학 시절 공부했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어는 공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조선어 교과서는 금지되었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곧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곧 저항이었기에 일본은 언어를 지우는 방식으로 지배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상처가 남긴 여운은 여전히 사람들의 말끝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어 동아리 활동 시간.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문장 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친구한테 한국어 회화 앱 추천해줬는데 그 친구 엄마가 그딴 거 배우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 말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괜찮아요. 전 그냥 계속 할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변화가 겹쳐지는 이 모순된 풍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한국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리처드, 그런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도 일본어를 배우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아버지는 늘 왜 적국 언어를 배우냐고 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어는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잖아요. 상처도 언어로 남지만 치유도 언어로 이루어지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까지 모든 언어는 결국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가 아프고 현재가 복잡하더라도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교내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들이 타 문화를 배우는 건 상처를 되새기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넓히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로만 보지 않기로요. 아이들이 입에 담는 그 말들 속에는 단순히 단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호기심,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이 세계를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은 갈망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고 몇 번의 조율을 거쳐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회라는 이름의 작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 특별한 강연이나 딱딱한 발표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자리였죠.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직접 한국어로 발표하거나 표현하는 무대였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조사하고 드라마 속 명장면을 분석해 대사 톤까지 따라하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직접 담가 보기로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국어로 외워 무대에서 낭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류회 당일 저는 아침부터 교실을 오가며 세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내 체육관 한쪽에는 한복 체험 부스와 떡 만들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고 무대 한편에선 학생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짧지만 진심이 담긴 시 낭송과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저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K-팝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 단어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더라고요. 말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기도 쉬운데 이제 저는 말이 다르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알고 싶다는 그 말은 언어 학습의 출발이자 평화와 이해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한국 대사관 측 관계자분도 감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학교 행사 중 하나겠지 싶었는데요. 오늘 아이들의 눈빛과 진심 어린 발표를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 말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니까요. 저는 단지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것뿐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 저는 교단에 서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체육관은 고요했지만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마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어는 여러분의 취업을 돕는 언어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바로 한국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달이라는 거예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사로서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마음을 연결해주는 사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행사 후 몇 주가 지나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교정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마지막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준 언어입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너는 이미 그 다리가 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언어를 매개로 이토록 깊은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일본의 작은 학교 교실에서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언어는 결국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른 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은 기적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